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녹취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고 그대로 받아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시간은 앱 설치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녹음 앱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인공지능으로 텍스트로 변환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혹시 본인도 모르게 지웠을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음성 녹음으로 검색하시면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음성 녹음 앱이 있죠.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음성 녹음 앱에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 내용을 음성 녹음 앱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 녹음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일단 통화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녹음 버튼이 여기 나오게 되죠.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은 통화 연결이 되게 되면 아예 자동으로 녹음되게도 만들 수 있죠.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일일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녹음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 통화 녹음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녹음기 같이 이용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녹음이 되게 됩니다.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멈출 때는 여기 있는 멈춤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일시 멈춤 누르면 일시로 멈췄다가 다시 녹음 버튼 누르면 이어서 녹음이 되겠죠. 정지합니다. 파일 저장하라고 나오죠. 제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썼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녹음한 내용이 이 위쪽에 나오게 되겠죠. 녹음한 시간과 녹음 길이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통화 녹음이 아니고 음성 녹음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음 모드라고 있어요. 이 녹음 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과 인터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 녹음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녹음이 되겠죠. 이 일반 녹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하단 마이크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둬야 되겠죠. 그래야 나와 상대편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겠죠. 이 경우는 주변 소음도 전부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편과 마주 앉아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고 그 다음 주변 소음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을 들을 때 제대로 인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인터뷰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인터뷰를 터치하게 되면 상대편과 내가 마주 앉아 있을 경우 상대편은 스마트폰 상단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고요. 나는 스마트폰 하단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깔끔하게 수음이 되고요. 이 인터뷰에는 주변 소음이 최대한 배제됩니다. 좀 더 깔끔한 수음을 할 수가 있고요. 녹음 결과물도 깔끔하게 들어가겠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모드에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녹음 결과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인터뷰 녹음은 텍스트 변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변환 기능은 일반 모드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일반 모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간단하게 녹음한 내용을 들어만 보실 때는 인터뷰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녹음 음질이 있죠. 녹음 음질을 들어가시게 되면 고음질, 중간, 저음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은 중간 음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질이 중요할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고음질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용량이 2배가 되죠. 저음질에서 중간은 2배의 용량이고요. 중간에서 고음질도 또 2배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고음질 녹음이 좀 더 깔끔한 수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레오 녹음이죠.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자, 이 경우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야 할 경우에는 스테레오 녹음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테레오 녹음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도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 한쪽에만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그걸 모노 모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녹음 중 전화 차단이죠. 녹음을 한참 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 차단 이용할 수 있고요. 사용이 가능할 경우 블루투스 마이크를 자동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 녹음이 되다가 블루투스 마이크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마이크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보시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녹음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 요약, 번역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경우 언어팩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세 가지만 설치되어 있죠. 자, 원래는 한국어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 영어나 일본어는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언어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언어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것은 텍스트 변환에도 필요하고 번역에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상대편이 독일어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 목소리를 녹취를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독일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로 녹음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도 언어팩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텍스트로 변환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언어팩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약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요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약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게 꺼져 있으면 요약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녹음한 내용이 여기 하나 있죠?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변환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는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선택하면 텍스트로 변환이 안 됩니다. 해당 언어와 같은 언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한국어 텍스트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발화자 1이라고 나오죠. 지금 저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발화자 1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명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발화자 2, 발화자 3 이렇게 계속 분리가 돼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언어에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으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모든 소리가 부분을 터치를 했죠. 플레이를 시키면 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자, 이 부분부터 플레이가 되죠. 자, 이렇게 내가 단어를 터치하게 되면 그 단어로 바로 이동이 돼서 그 부분부터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음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짧아서 요약이 안 된다고 하죠. 이 요약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지만 요약이 가능해요. 너무 짧은 내용은 요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있죠.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번역이 금방 되죠. 번역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팝하거나 구글 번역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 명의 발화자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했을 경우 제대로 요약이 되고 번역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녹음을 해봤는데요. 자, 회의 1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발화자 1, 2, 3, 발화자 1, 2, 1, 3 이런 식으로 전부 목소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죠.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단어를 터치하면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발화자들이 한 말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의 이해라고 하고요. 세 분류로 요약을 해줬죠. 그 다음 이 위쪽에 키워드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 세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했을 때 요약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음성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대화 내용을 번역을 해볼게요. 자, 번역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죠. 자,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약에 가서도 번역을 할 수 있죠. 자, 번역이 됐죠.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음성 녹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메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냥 말로 다 해놨다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나중에 옮겨 쓰기만 하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 화면 확대, 회전 등의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실 때 알림창을 열거나 설정해서 복잡하게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터치 한 번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튼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죠? 자, 이 보조 메뉴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제어 권한 허용이라고 나오는데요. 허용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버튼이 하나 나와요. 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도 항상 이 버튼이 나와 있죠. 자, 이 버튼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아 놓은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빈 곳을 터치하면 원래대로 배지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접근성 버튼을 이용하면 화면 캡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열어놓고요.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을 누른 다음 스크린샷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간단하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크린샷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찍은 스크린샷을 이렇게 원하는 크기대로 자를 수도 있고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눌러서 이 스크린샷 부분에 직접 원하는 것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찍은 스크린샷은 갤러리에 들어가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스크린샷 찍은 것은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이 접근성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메뉴 설정 버튼을 누르고 어떤 기능들을 접근성 메뉴에 추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최근 앱을 열 수도 있고요. 홈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뒤로 가기라든지 화면 끄기, 음량 조절, 스크린샷, 알림창도 꺼낼 수 있죠. 자, 지금은 알림창을 꺼낼 때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는데 이 알림창을 누르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확대라든지 밝기 조절이라든지 화면 회전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것은 빼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홈 버튼은 어차피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홈 버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누르시면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크기도 뺄게요. 전원 크기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커서도 빼고요. 뒤로 가기도 뺄게요. 자, 그 다음 화면 회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회전 위에 보면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선택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접근성 메뉴 열어볼게요. 최근 앱, 음량, 스크린샷 여러 가지 나오네요. 자, 알림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알림창 누릅니다. 바로 열리죠. 자, 지금까지는 알림창을 열기 위해서는 손가락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손이 건조하거나 손에 물기가 없을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앱스 화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에서 알림창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알림창 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앱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최근 앱을 열 때 어떻게 여시죠? 자, 여기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최근 앱을 찾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접근성 버튼을 누르시고 최근 앱 누르시면 바로 최근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량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음량 조절할 때는 우측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음량 바가 나오고 이걸 다시 눌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 누르고 음량만 누르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소리, 진동, 무음 전부 선택할 수 있고요. 소리 크기도 조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벨소리 누르시고 미디어 소리, 벨소리 바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알림창을 아래로 내린 다음 여기 있는 음량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죠. 자,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음량 버튼 눌러서 바로 필요한 메뉴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회전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시거나 영상 보실 때 세로 화면으로 보지 않고 가로 화면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화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세로 오른쪽이라고 있죠. 자, 오른쪽 돌려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누르시고 화면 회전 누르신 다음 왼쪽 누르시면 화면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세로 주시면 세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영상 같은 거 시청하시거나 문서 같은 거 읽으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접근성 버튼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꺼내놓고 활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확대 기능인데요. 자, 여기 접근성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확대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분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을 확대할 수 있죠. 자,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회색 화면에 손을 터치한 다음 움직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패드 같이 이용을 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이동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뉴스 보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크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뉴스 내용을 확대를 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접근성 버튼 누르시고요. 확대 터치합니다. 자, 확대됐죠? 자, 아래쪽 회색 부분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내용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간편하게 내용을 읽어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확대를 해주기 때문에 홈 화면에 있는 이런 버튼들까지 다 확대가 돼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이 끝나셨으면 다시 손으로 터치한 부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 여기 있는 X 버튼 누르시면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접근성 버튼을 잘 활용하시면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조절할 필요 없고요. 알림창 내려서 일일이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 하나만 눌러서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의 경우는 항상 화면을 터치하죠. 그 다음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면 화면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면에 보호 필름을 붙여서 이용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때문이라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면 스크래치 때문에 보호 필름을 항상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보호 필름을 써왔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보호 필름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지모루에서 나온 자가복원 액정 보호 필름인데요. 이 자가복원 기능이 새로 나온 기능이죠. 액정 필름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는데 이 자가복원 기능으로 액정 보호 필름에 스크래치가 났을 경우 스스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 동안에는 아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 코팅이 돼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 옆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넘겨보면 굉장히 짜증나죠. 자, 그럴 때 이 프라이버시 코팅이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이게 막아주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보이지만 옆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편해서 저는 이 필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5,000원 이하짜리 제품도 써봤는데 한 달 정도 쓰다가 결국 다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평도 좋고요. 자가 복원과 사생활 보호 기능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과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96 쇼핑몰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관련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세요. 영상 아래에 제품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제품을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의 쇼핑몰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강좌는 전체 과정 및 예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팩스를 보내실 때 문방구, 동사무소, 은행을 찾아서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팩스를 보내고 받고 프린트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스캔하고 모바일 팩스 앱으로 전송하고 받은 팩스를 프린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 앱부터 다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검색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죠. 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이콘도 있을 텐데요. 이 아이콘으로 된 앱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팩스 앱은 SK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설치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인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보지 않게 하고요. 앱 사용 중에 허용,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 되겠죠. 알림도 허용하고 전화 걸고 받기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죠. 자, SK 브로드밴드라고 나오죠. 자, 일단 전체 동의해 주시고요. 다음 합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팩스 앱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 쓰시는 분은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예전에 썼던 번호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예전에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신규 가입으로 해볼게요. 신규 가입 체크하고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번호를 이용할지 물어보죠. 자, 이 번호는 내가 정할 수는 없고요.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첫 번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연락처 변경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예전 이 팩스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팩스 번호를 변경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팩스 번호가 체크되어 있죠. 자, 이건 적어놓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들어가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바일 팩스를 제거를 하게 되면 팩스로 받은 문서도 함께 삭제된다고 하죠. 자, 앱 제거 전에 문서 백업하라고 합니다. 부가 기능에 보면 백업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우선 내 팩스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벤트로 바뀌죠.
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 아래쪽에 내 모바일 팩스 번호라고 나오게 되죠. 자, 팩스 번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팩스 발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팩스를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여기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팩스 번호는 아니지만 일단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마이박스나 연락처에서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래 보시게 되면 문서 사진, 인물 배경 사진, 신분증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각각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문서 사진의 경우에는 글씨가 최대한 잘 보이게 설정이 되고요. 인물 배경 사진은 사진이 최대한 잘 보이게 설정이 되고, 신분증은 신분증이 잘 보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 각각 특징에 맞게 설정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 문서 사진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사진 문서 첨부합니다. 자, 갤러리는 여러분이 문서 사진을 미리 찍어놨던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는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문서는 뭘까요? 문서는 PDF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갤러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갤러리 터치하시면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갤러리에서 원하는 문서 사진 선택을 하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장을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측 하단에 몇 장 추가되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한 장만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코너와 변 쪽에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조절점들을 이용을 해서 보일 구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서 구역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체크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미지가 첨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은 회전이에요. 이렇게 90도씩 회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 연필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간단한 서명이라든지 내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손글씨로 직접 뭔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사인을 해주세요 하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손글씨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실행 취소하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터치하고 여기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문서에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서 같은 것들 팩스로 보낼 때 이렇게 직접 서명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완료 누르시면 자, 이렇게 문서가 팩스에 추가가 된 상태가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팩스 발송만 누르면 바로 이 내용이 발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클립 표시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또 원하는 걸 추가할 수가 있죠. 자, 문서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문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파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문서 선택하면 문서 파일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PDF 문서 선택해 볼까요? 자, 지금 문서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자, 이것은 지금 PDF 파일을 들고 온 거죠. 자, 두 가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사진 PDF 첨부할 수 있죠. 자, 더 첨부를 하실 때는 아래쪽으로 터치해서 내리신 다음 클립 누르시고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팩스 발송 하시게 되면 팩스가 발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서 어떤 식으로 전송이 될지 미리 확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팩스를 추가를 했는데요. 보통 표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표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클립을 또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팩스 표지라고 나오죠. 표지 눌러볼게요. 자, 제목, 발신, 수신,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부 나오고 내용도 여기에 쓸 수가 있죠. 자, 다 입력을 했어요. 체크합니다. 팩스 표지가 있는데 제일 앞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팩스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팩스 페이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해서 그대로 들어다가 휴지통에 버리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전부 마무리를 한 다음 팩스 발송합니다. 자, 그러면 팩스 한 페이지당 한 건의 문자가 차감된다고 나오죠. 그런데 요즘은 문자는 거의 무제한을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발송 내역에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발송 중이라고 나오죠. 자, 발송이 완료되게 되면 발송 완료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스를 발송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신도 마찬가지죠. 수신 내역 누르시면 팩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수신을 하게 됩니다. 자, 발송 다 끝났죠? 발송 완료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 모바일 팩스 앱으로 다른 곳에서 팩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팩스를 전송을 했어요. 자, 수신 내역 가볼까요? 자, 지금 들어왔죠? IB96에서 팩스가 들어왔네요.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팩스를 스마트폰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나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는 있지만 저장 기능은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갤러리로 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팩스 앱의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체크를 할게요. 자, 내용을 봤으니까 체크했죠. 자, 보관함 들어갑니다. 자, 보관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 내역 없죠. 자, 수신 내역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여러 개가 수신되어 있을 경우 원하는 문서를 선택을 하고 보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수신 내역에서는 없어지게 되고요. 보관함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자, 백업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체적인 백업 기능은 없고요. 보관함에 오셔서 원하는 수신 내역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인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카카오톡으로 백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문자로 전송하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용들을 백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사무실 같이 이 모바일 팩스 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팩스로 받은 내용을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 이 내용을 인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아래서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인쇄라고 있죠. 자, 인쇄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내용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린트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프린터 선택 우측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프린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저는 지금 렉스마크라는 프린터를 쓰는데요. 여러분 프린터가 여기에 뜨게 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 드라이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쓰는 프린터 제조사를 입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앱손이에요. 자, 그러면 앱손 프린터라고 나오죠.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앱손 아이 프린터, 스마트 패널, 프린터 이네이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프린터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거의가 앱손 아이 프린터를 이용을 할 텐데요.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서는 또 다른 걸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린터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바일 팩스 뿐만이 아니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도 전부 프린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프린터는 공유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기능이 아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이 사진을 프린트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 보이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공유 기능 중에 인쇄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동일하게 프린트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프린터가 선택이 안 돼 있죠? 누르시고 프린터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프린터 버튼 눌러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흑백으로 나오는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컬러 프린터는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무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팩스 앱을 알아봤는데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꼭 필요한 게 이 팩스 전송 수신인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설치해 두도록 하세요. 항상 소지하는 스마트폰은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다양한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외부 기기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연결은 각 프린터 제조사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연결을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쇄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제조사의 프린터에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다운로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캐논, 앱손, HP, 제록스 등 다양한 프린터의 플러그인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기본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본인 프린터 제조사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무료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프린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프린터들은 무선 연결을 할 때 이용하게 되겠고요. 네트워크 프린터의 경우에는 공유기를 통해서 프린터에 접근을 할 수 있죠. 자, 그 방법은 제조사 또는 기기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기의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정확한 연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어폰 연결이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단이나 상단 부분에 이어폰에 있는 3.5 잭이 연결되는 단자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잭들이 많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USB-C 단자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간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USB-C고요. 또 한쪽은 3.5가 연결되는 연결 단자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신 다음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USB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이제 유선 이어폰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유선 이어폰으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무선 이어폰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이어폰들을 이용하게 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어폰은 삼성 버즈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스마트폰에서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 되죠. 자, 하지만 같은 제조사가 아니고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이어폰일 경우에는 따로 블루투스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블루투스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어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피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 블루투스로 들어오신 다음 블루투스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에서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만약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을 때는 블루투스 기기를 한 번 더 껐다가 켜고 블루투스를 다시 찾기를 눌러주시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검색이 됐죠.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라고 있고요. 위쪽을 보면 등록된 기기라고 나오죠. 자, 연결 가능한 기기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등록된 기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스피커인데요. 자, 이걸 등록을 시켜 볼게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페어링 중이라고 하고 연결 요청 들어오죠. 자, 등록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연결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위쪽을 보면 이렇게 연결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2 프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가 금방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블루투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가 연결이 가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블루투스 기기를 껐다 키시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블루투스 기기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블루투스 기기가 근처에 있으면 자동 연결이 되게 되겠죠. 간단하게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키보드와 마우스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무선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삼성 태그죠. 자, 이거는 물체 위치 같은 거 찾을 때 이용하는데요. 자, 이런 갤럭시 스마트 태그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전부 이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저장 공간이 모자랄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받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 USB 어댑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앞쪽은 USB-C 단자고요. 뒤쪽은 일반 USB 메모리가 들어가는 USB-A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USB-A 단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USB 메모리 단자와 동일하죠. 자, 이렇게 꽂으시면 바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플래시 드라이브를 처리하겠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된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갤럭시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 파일로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파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내장 저장 공간 아래에 보시면 USB 저장 장치라고 나오죠. 이 USB 저장 장치를 들어가시면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인 경우에는 열어볼 수도 있겠죠. 자, PDF 파일 전부 열어볼 수 있죠. 영상이나 사진 파일도 전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이 USB 메모리에 담을 수도 있죠. 자,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은 카테고리에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설치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USB 메모리로 옮길 거예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나오죠. 자, 원하는 이미지들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서 복사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복사가 됐어요. 이제 어디로 복사할지 해당 장소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앞서 봤던 USB 저장 장치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3개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복사라고 있죠. 여기에 복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이 여기 바로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USB 메모리에 대용량 파일 같은 것들을 담아서 저장을 따로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따로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USB 메모리를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려는 시도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자도 전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단점이 있죠. 하나밖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 또는 TV 같은 데 연결을 하려면 이거로는 부족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멀티 어댑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CF 카드, SD 카드, USB-A, USB-C 단자, 그 다음 이쪽을 보시면 HDMI 단자까지 있죠. 그 다음 이쪽은 USB-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USB-C 단자를 연결을 한 다음 나머지 여기에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전부 연결할 수 있죠.
자, HDMI 케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연결해서 TV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를 2개를 꽂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 SD라든지 일반 SD 카드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유선 키보드나 유선 마우스도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장비들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죠.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으니까 하나쯤은 구비를 해두시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쓰는 멀티허브는 K베스트라는 멀티허브인데요. 쿠팡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허브의 가격대를 보시면 더 비싼 것도 있는데요. 멀티허브에 그 정도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가성비도 좋고 활용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선이 굵어서 좀 더 안정적인 멀티허브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6개월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전혀 에러 없이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다양한 외부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수 기기가 된 만큼 이렇게 외부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고 여러 곳에 쓰임새가 있겠죠. 다양한 외부 기기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의 컴퓨터 사용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인공지능을 접목한 음성 인식을 이용한 컴퓨터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능을 100%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캡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과 자막을 같이 보시려면 영상에 기본적으로 자막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막 파일을 따로 구해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했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안에서만 가능했죠. 윈도우의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전부 자막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바꿔주죠. 캡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캡션이라고 있죠. 캡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브 캡션이 꺼져 있죠. 이 라이브 캡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라이브 캡션은 매번 이용할 때마다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와서 켜주셔야 되는데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컨트롤 L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캡션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윈도우 컨트롤 L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게 되죠. 다시 닫아 볼게요. 그러면 꺼지죠. 자, 매번 여기 들어오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캡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L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캡션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유튜브 또는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영상 어떤 것이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실행시키면 캡션에 자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볼게요. 자,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번 꺼내 봤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를 좀 자주 청소를 합니다. 자, 어때요? 자, 완벽하게 들어오죠? 자, 전혀 이상한 부분 없이 맞춤법도 정확하게 완벽한 자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캡션 기능이에요. 자, 이 캡션 기능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뿐만이 아니고요. 웹상의 영상들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컴퓨터의 기초 상식 용어들을 자, 이것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 외에 웹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전부 이렇게 자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이 캡션은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캡션을 이용을 해서 자막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자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어가 기본이 돼 있어서 그렇죠. 자, 캡션 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누르시면 자막 언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겠죠. 영어만 인식이 제대로 되겠죠. 세계적인 강의 사이트인 테드에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자막 언어를 영어로 교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전부 영어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영어는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무타 없이 거의 완벽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션 기능은 번역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영어로 된 영상이 없어서 일단 유튜브를 이용을 하는데요.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어로 된 영상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영상들은 캡션으로 입력이 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소리는 캡션에 들어가지가 않죠. 자, 이것도 캡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마이크로 하는 말소리도 캡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캡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캡션으로 들어가죠. 자, 필요 없으면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션이 멈추네요. 자,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이번에는 욕설 필터링이라고 있죠. 욕설이 나올 경우에는 전부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막 언어가 현재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추가한 다음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 추가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죠. 자, 이때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가능한 것들이 보이게 돼요.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필기 이렇게 네 가지가 지원되는 언어는 텍스트를 써서 음성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 윈도우에 있는 이 자체 언어를 해당 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화면에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네 가지 기능을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언어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죠. 자, 영어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지만 어쨌든 4개가 전부 가능하죠. 자,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국어도 4개가 전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기능들을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캡션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스 표시 언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언어들은 전부 한국어인데요. 원하는 언어로 선택을 해서 윈도우 표시 언어 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를 누르시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윈도우에 로그인 해야 된다고 하죠. 자,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언어들이 전부 영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추가된 언어도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음성 입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일일이 타이핑들을 많이 치시죠. 자, 그런 타이핑이 이제 필요 없어졌죠. 음성 입력 기능을 이용하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음성이라고 있죠. 음성 들어가시게 되면 음성 액세스라고 있고요. 지금은 꺼져 있죠.
이것을 켜주시게 되면 음성 입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매번 설정에 들어와서 켜줘야 되죠.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 입력기가 실행이 돼요. 그 대신 이 음성 입력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나 입력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음성 입력을 실행하셔야 돼요. 자, 메모장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 클릭하시고 윈도우 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 음성이 입력이 시작되게 되죠. 맞춤법도 문제없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게 돼요. 자, 간단하게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텍스트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음성 입력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한글을 입력할 때는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영어를 입력할 때는 영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눌러보시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입력을 하시려면 한국어가 선택돼야 되고요. 영어로 입력하실 때는 영어가 선택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자판 배열을 보시면 윈도우와 스페이스 단축키가 보이죠. 자, 가끔 한글이 입력이 안 된다는 분들 계신데요. 그때는 여기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봐도 영어만 입력되고요. 한글 키를 누르더라도 입력이 되지가 않죠. 자, 그때는 여기 있는 키를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것도 윈도우 스페이스로 한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가 되어 있어야만 한글과 영어를 두 개를 쓸 수가 있고요. 영어일 때는 영어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바꿔서 영어로 입력을 해볼까요? 일단 윈도우 스페이스를 눌러서 영어로 바꾼 다음 윈도우 H키를 눌러서 영어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동화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The prince ordered his man bring me the lady who owns this glass slipper. 자, 보시면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한 부분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영어로 말한 부분은 완벽하죠. 자, 이 음성 인식 기능은 한국어도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영어는 거의 100%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때 중간에 문장 부호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거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자동 문장 부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중간에 쉼표라든지 맞춤표,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기본 마이크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제 마이크인데요. 자,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마이크죠. 컴퓨터에 마이크가 하나쯤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사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고르기 힘드신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마이크 검색을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왔는데요. 쿠팡에서 USB 마이크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필라 컴소닉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가격대면 가격도 적당하고 일반적인 이런 음성 인식이나 또는 줌 같은 화상회의에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라서 감도가 좋아서 말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마이크라서 USB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켜고 이용할 수 있죠. 저렴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용이 좀 불편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USB 마이크가 아니고 3.5mm 단자에 꽂아서 이용하는 마이크들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상당히 큽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USB 마이크가 잡음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이크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좀 더 음질도 좋고 잡음이 없는 그런 마이크를 원하신다면 엘가토 USB 마이크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것은 웨이브 네오라는 엘가토에서 나온 마이크인데요. 자, 이 엘가토 마이크를 만든 엘가토라는 회사는 컴퓨터 주변 장치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런 1인용 방송 미디어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마이크도 많이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이뻐서 컴퓨터 책상 위에 얹어도 위화감 없이 이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마이크의 장점은 단일 지향성입니다. 자, 단일 지향성은 내가 이 마이크 앞쪽에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 나오는 소리만 수음이 돼요. 옆이나 뒤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수음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주변 소음에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최대 SPL이라는 것은 소리가 얼만큼 크게 수음이 되느냐인데요. 120dB이면 굉장히 크게 수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음도 좋고 USB 마이크라서 설치도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디오이드라고 나오죠. 고가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아무리 첨단의 기술이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음성 인식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